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KBS 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픽 코너만큼은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시면은 동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들어오셔서 이병구님, 소녀 삼총사 설 잘 보내세요. 네, 다 놀래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소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너무 반갑습니다. 당황해서 저도 말을 막 더듬고. 네, 그리고 윤서영님, 커피조아님, 소명님. 소명님은 눈팅만 계속 하시다가 출첵을 하셨다고. 눈팅만 하시면 어떡해요. 자꾸 의견을 보내주시고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녀 같네요 오늘. 오늘 좀 블링블링한 색깔 입었네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팽수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소녀다. 네, 젊은 분들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만 당황했나요? 네. 자, 그럼 뉴스를 좀 기쁘게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소식은 전해드렸어요. 한 번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어제 강제 전역이 결정이 됐는데 군의 결정이 관심이 높았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올까? 육군은 성별 정정 신청과 무관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구체적인 전역 사유는 뭔지, 그리고 본인도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걸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와서 보게 됐거든요. 그 내용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죠. 군 네.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여군으로의 복무를 희망을 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전역 심사를 육군이 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가인권위에서 3개월 정도 연기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역 결정이 성별 정정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이거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장하는 바는 심신장애 3급 판정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는 거고요.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군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인데 어쨌든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 인사법 등에 따라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강제전역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분이 언론에 실명이라던가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랬죠. 본인이 군 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서 직접 네. 심정을 밝혔는데요. 군인이 되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고요. 고등학교도 일부러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갔었고 또 군에 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표창을 받기도 하고 이분이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합니다. 성별 불일치. 그러니까 몸은 남성으로 태어나는데 본인이 인식하기에는 내가 여성이다라는 이 불일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고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거고 중요한 것은 군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겠지만 이번에 받아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연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호소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이런 과정과 전역 결정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이제 군대를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군 생활 중에 성전환 수술을 감행한 것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서 그 소속했던 육군 부대가 많은 선처를 해준 것 같아요.
휴가를 쓰고 태국으로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서도 내주고 많은 배려를 해준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군인의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 여군으로라도 하고 싶다.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여군으로 재입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성기가 제거된 경우에 또 성정체성 혼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심신장애 상급으로 되면은 전역이 되도록 법이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는다면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법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법을 고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아직까지 수많은 이제 그 군인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또 같이 생활을 하는 군인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남자였는데 여자로 변한 동료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뭐 단지 그런 불편감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못 해야 되느냐라고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의견들이 많은 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일어나는 계기는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제가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그 의미는 네.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를 사실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지지 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엄청난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지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 다르게 태어나고 이 소년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로워하고 몸은 천하장사급인데 마음은 마돈나인 이 불일치에 대해서 가족들도 사실 고통스러워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지를 해주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니까 이건 부모가 가르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한테 사실 좀 여쭤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는데 상담했던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교육이나 종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가족들한테도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고통도 좀 생각해 달라. 바꿀 수 있다면 바꿨겠죠. 근데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문제가 워낙 예민하긴 하지만 이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가 바라볼 때의 감정 지지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격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게 해외에서 뭐 19개국 또는 뭐 20개국이라고 언론 보도마다 다른데 성전환제교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뭐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그리고 뭐 이스라엘, 태국, 캐나다 많은 나라가 이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 미군의 1%가 넘는 15,000명을 성전환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을 공개해서 드러난 것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취급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때는 사회적으로 좀 따뜻한 공감대를 열어놓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인권 침해가 덜하고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논의가 특정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대구 경북 지금 통합 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가 투표를 통해서 군의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게 군의군이 결과에 지금 승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두 군데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사정입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방송 주제 중에 지역이 힘들다,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지역이 어렵다 얘기할 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지역의 어떤 상생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네. 지금 대구공항 저도 뭐 대구 자주 갑니다만은 대구공항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구공항을 이전을 합니다. K2 군 공항도 같이
위치 이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다가 결국에 군위하고 의성이 붙어 있어요. 경계가. 그래서 군위 소보하고 의성 비안으로 공동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잡는 겁니까? 중간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지역이 같이 지금 이제 같이. 전체 그 공항 부지가 15.3제곱킬로미터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이 이전지에 지금 대구시하고 국방부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네. 이때면은 뭐 공항 주변에 무슨 보건 의료 시설을 짓는다든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도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조나 투척을 해서 여기를 그 신공항 주변을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군이 의성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까지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어떤 많은 산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중요하네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주민투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위 소보하고 의성 비안 공동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군수 군위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군위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원래 그 군위 소보가 아니라 단독 후보지였던 군위에 있는 우보면을 유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유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지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가요? 네, 둘 다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됐었습니다. 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의성하고 군위 사이에 서로 지자체장을 고발을 합니다. 주민투표에 부정하게 개입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보면에 또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갈등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증폭되면서 감정의 길이 너무나 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건데 우리 예전에 공명지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했는데 다 죽을 수 있는 지금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이제 경북도 지자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개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되면은 열심히 지원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최근에 또 좀 많아져서 지금 지역 간의 갈등도 좀 문제이고 그럼 이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을 어디로 할 거냐 결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주민투표까지 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경북도 선관위까지 나서서 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인구가 2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65세 이상이 38.49%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작은 지역이다 보니 그 정말 이거를 단독으로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성군의 인구는 5만 2천 명,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더 높습니다. 39.94%. 전국에서 뭐 굉장히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갈등의 길이 왜 이렇게 고리 고파졌을까 보니까 양쪽 다 너무 작은 도시고 어려운 도시고 여기에 사활을 걸다 보니 어떤 합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단체장들이 주민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작은 지역끼리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투표에 승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서로 상호 비방을 했는데 주민투표 결과에 또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따져달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위군이 일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하되 다만 이 군인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시라든가 경북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양측이 뭐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좀 더 상위 기관도 함께 나서서 갈등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포항이 여행지로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계를 하냐 그러면 경주까지 연계를 해요. 그러니까 경주도 또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에 온 김에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경주를 연계해서 두 지자체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작은 지역들일수록 힘을 합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제 월급장이들의 그 평균 소득이 297만 원, 남성의 소득은 여성의 1.5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통계조사 결과들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를 좀 주목해서 보게 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평균 소득이 347만 원, 여성은 225만 원.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연령이 젊을 때는 그래도 뭐 격차가 크지 않은데 어떤 연령을 중심으로 격차가 벌어지냐 30대 40대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남녀 격차가 11만 원이고요. 예. 20대는 17만 원. 30대는 70만 원으로 벌어지다가 40대에서 들어서면서부터 160만 원 격차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통계청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 대해서 아마 보통 이제 30대 이후에 임신 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그렇죠. 많아지다 보니 예. 아마 경력 단절이 주 요인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소득 격차의 이 폭이 커지는 이유는 일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경력 단절도 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주느냐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건 어느 부서건 소위 잘 나가는 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핵심 부서라고 불리는 곳이. 근데 그런데 남녀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아예 그런데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주요 부서에서 일한 사람들이 승진도 빠른 경향성이 이제 저는 현장에서 있죠. 봤을 때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력 단절도 물론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 20대가 겪는 고민 중에 하나는 주요 부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분야. 업무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차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정량적으로 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분야에서의 변화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송 소장?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 와이프는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애도 보고 있으면 좋고 같이 일하는 직장 여성 동료는 야근 안 하고 일찍 칼퇴근하면 왠지 조금 밉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일배반적인 것 같은데 또 뭐 예.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은 만약에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이 한 63만 원, 4만 원 번다. 그 임금 격차가 37.1%라고 하면 OECD 중에 가장 꼴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임금 격차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이런 격차가 나는가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63.7%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성별할 수 없다는 거는 합리적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경력 단절이라는 거죠. 근속 연수 자체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여성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그렇죠. 낳으면 경력 단절이 생기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성들은 승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좀 임금이 낮습니다. 이를테면 돌봄 산업 같이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직군일수록 전반적으로 산업군에서 임금이 좀 낮게 책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도 여성들이 조금 배제당하죠. 제가 얼마 전에 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면접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인데 너무나 유능한 여성이 왔더라는 겁니다. 후보가. 근데 어떤 걱정이 드느냐. 저렇게 유능한 후보가 왔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 일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만약에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으려면 육아의 부분에서 아이를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회사랑 병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남성 육아가 지금 늘어난다고 하니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맡겨둬서는 이런 꼴찌를 면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난해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네. 했어요. 임금 차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왜 그 임금공시제 한 거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뭐 100%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않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을 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자체가 해결합니까? 국가적 그렇죠. 과제라고 던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단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나마 뭐 서울시 같은 그런 데서는 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성별 임금 공시도 할 수 있고 뭐 하지만 민간 기업에까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임금 공시도 권고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임금을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임금 공개법을 2018년부터 지금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 문제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짧게 저희 우한 폐렴 지금 관심들 많으신데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중에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국내에서 발생을 해서 좀 우려가 컸었거든요. 지금 다행히 음성 판정이 됐지만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 연휴가 지금 또 많이 이동을 하는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1차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송 소장님께서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이라고 내가 놓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전파력이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또 낮다 그래요. 그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 그러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것은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로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응급실에 내원하면은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뭐 선별 진료를 하면서 해외 여행력 같은 거 확인한다. 네. 그리고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의료기관에서 그 감염위험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의료기관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좀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실제로 그 중국에서도 그 사스 때 그 1인자라고 하는 의사가 이번에 갔다가 감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치료 중이라 그러고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춘절입니다. 춘절. 24일부터 30일까지 맞아요. 중국 춘절 연휴에 거의 한 인구 100만 명 정도가 관광을 온다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13만 명 정도 된다 13만 그래요. 명. 그러면 네. 항공업계도 바짝 긴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기내를 소독한다거나 마스크를 비치하는데 결국에는 개별적인 그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자와의 접촉 차단 뭐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개발하려면 한 수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이 지금 우한을 갖다가 오늘부터인가 한시적으로 도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병문안을 가는 문화 있잖아요. 병원으로 뭐 교회에서 단체로 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미덕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뭐 네. 독감이 돈다던가 이런 시기에는 단체로 병문안 오는 것을 굉장히 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특정 산소가 접촉해서 계속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병문안을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그렇죠. 메르스 때 맞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문제가 됐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야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심각한 질병뿐만 아니라 독감이 돈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시기에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의료계에서는 좀 권장하고 지켜야 있습니다. 될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아까 전철 타고 네. 오는데 누가 기침을 세게 하니까 다 갈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저희가 뉴스 특보 우한 폐렴 관련 특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 평론가 송문희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10시 31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